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이란 말 들어보셨죠? 보육시설이나 그룹홈에서 거주하는 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자립정착금 500만 원으로 스스로 생활을 꾸려가야 합니다.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심리적인 부담도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일찍 어른이 돼버린 보호 종료 아동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이진현 경기도의원과 아름다운 재단 캠페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보호 종료 아동 신선 캠페이너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진현 의원께서는 얼마 전에 보호 종료 청소년 관련 자립 콘서트도 열었잖아요. 어떤 콘서트였나요? 네, 청년들의 걱정 없는 하루라고요. 그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들이 꾸려나가는 그런 콘서트였어요. 그룹홈이나 자립관, 그다음에 생활시설에서 시설을 나온 청년들, 그리고 그 가정위탁 아동 자조 모임, 이제 지금 자조 모임 하고 있는 아동들, 그러니까 청년이죠, 청소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청소년과 관계자들, 그다음에 저 해가지고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아동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야기들을 서로 듣고 나누고, 그리고 그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 정부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다음에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듣고 나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자리였을 것 같아요. 보호 종료 아동,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8세가 되면 이 보육시설을 떠나서 자립해야 하는 청소년을 말하는데 한 해에 얼마나 되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얼마나 나오게 되나요? 지금 전국 그 보호 종료 아동은 한 11,000명 가량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는 그 퇴소하는 보호 종료 아동들 퇴소하는 아동이 19년도에 기준으로 412명 정도 되고요. 네. 이 안에는 사실은 그룹홈이나 시설이나 그 가정위탁에 지금 생활하지 않는, 그러니까는 청소년끼리 생활하는, 또 그 친인척하고 같이 생활하는, 그리고 지금 중장기 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지금 제외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 신선 캠페이너는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얼마나 됐나요? 저는 보호 종료된 지는 이제 5년 차거든요. 현재 보육원에서는 15년 정도 생활하다가 2016년에 퇴소하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5년 차 네. 사회에 나오게 된 건데, 제가 그 아름다운 재단의 캠페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서두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어떤 직업이고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일단 아름다운 재단의 18 어른 캠페인은 저와 같은 보호 종료 아동들이 실제로 퇴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과 꿈을 살려서 캠페인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저를 포함한 6명이 캠페인을 하면서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이슈를 알리고 인식 개선까지 꾀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저는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당사자 미디어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없던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자라고 해서 팟캐스트나 유튜브, 그리고 저희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보호 종료라고 하면 말 그대로 보호를 끝내고 자립한다는 의미인데 18세라고 하면 어른이라기엔 참 이른 나이고요. 스스로 생활을 책임지기 쉽지 않은 나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활을 하셨어요? 퇴소 이후에요. 저는 사실 보호 종료는 만 18세까지 시설에 생활하다 퇴소하게 되는데요. 법으로 정해져 있죠. 네, 저는 시설에서 24살 때까지 지낼 수가 있었어요. 이게 법적으로 보호유관에서도 시설 원장님의 권한으로 좀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보호유관에 더 지낼 수 있거든요. 그걸 보호 연장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보호 연장을 통해서 24살에 나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24살에 사회에 나와서도 쉽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단체 생활을 하다가 그걸 벗어난다는 생각에 너무 신났고, 한 번도 보육원에 제가 친구들을 데려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집들이도 여러 번 하고 놓고 싶은 가구도 놓고 이러면서 그 생활을 좀 즐겼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혼자 있다 보니까 제가 뭐 고지서를 내야 될 때라거나 아니면 제가 살다가 보일러가 한번 고장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검정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나기도 했고 사실 현실적인 어떤 고지서나 뭐 보일러나 이런 부분들도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다. 어떤 복합적인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됐다는 설명이신데 사실 이렇게 보호 종료 청소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연령에 대한 문제 제기가 뒤따랐습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자립하기에는 이 18이라는 나이 어린 나이다라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보호 종료 기준 그러니까 만 18세라는 나이 이게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의원님? 네, 그 보호종료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의거해서 지금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 보호종료 아동의 그 근거인 그 아동복지법 제3조 정의에 아동이란 18세 미만이라고 18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은 18세 미만을 정해져 있기 때문에 18세라고 저희가 규정을 지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동법 제16조에 보호 대상 아동의 퇴소 조치 등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호 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정이 되면 뭐 시군이나 시장, 군수, 뭐 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절차에 따라 퇴소할 수 있는 명령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근거해서 아동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18세 미만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나 이게 사실 너무 이르지 않나 하는 네, 법 감정과는 조금 괴리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복지법, 청소년법에 의거하면은 9세부터 24세까지거든요. 그 기준에, 그러니까 아동법의 정의가 아무리 18세라 하더라도 청소년법이 24세기 때문에요. 아까 우리 신선 친구도 얘기했지만 24세까지는 열려져 있죠. 그런데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전국에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을 들어가지 못하는 친구들은 결국에는 쉼터, 중장기 쉼터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마저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지금 우리 나라의 지금 실태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정치권에서도 보호 종료 연령 상향에 대한 그런 공감대가 좀 형성되어 있지 네. 않습니까? 어떤가요? 그 연령을 지금 18세에서 좀 올리자라는 것은 사실은 법에 의해서 그건 불가능하고요. 보호 종료 아동이 저는 그 청소년 법에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하면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을 입학하거나 재수인 경우에도 연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장의 권한이거나 아니면 특수성에 의해서 연장이 가능해요. 그리고 연장을 하더라도 이제 본인이 원하면 연장이 가능한데 사실은 또 시설의 규모나 정원제가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하고 싶어도 다른 이제 동생들, 친구들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시설 부족이 또 예산 부족이 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 청소년법으로 이어서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셨고요. 실제 그 시간들을 겪어온 네. 분이시잖아요, 우리 신선 씨는. 그래서 이 보호 종료 아동 기준을 좀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만 18세 때 저는 보육원에 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를 제외한 친구들이 떠나가는 걸 모습을 봤는데요. 그 친구들의 모습에서 아직 꿈을 정확히 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중고등학교 돼서 그냥 배웠던 걸로 그대로 그냥 취업에 적용을 해서 뭐 공장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사 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취업 전선에 뛰어들곤 했는데 그 친구들이 몇 년 후에 되게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기가 이 꿈을 정확히 맞는지 이게 너무 만 18세가 됐다고 하루 만에 꿈을 정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이게 너무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호 연장이 되면서 시설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사회생활을 같이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나가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집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앞으로 생활은 어떻게 해야겠구나라는 조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좀 안타까운데 또 한편으로 제가 직접 시설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그 오랜 단체 생활에 지쳐서 그 시설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정말 상당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친구들이 정말 나갈 때 그 친구들을
주거라거나 뭐 진로라거나 꿈을 정할 수 있게 조금의 연장이 조금 시설 안에서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기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준비가 된 채 나갈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는 네. 표현이셨어요. 그런데 이 18세가 민사상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막상 사회로 나갔을 때 뭐 거주에 대한 계약 문제나 이런 데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의원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립을 준비할 때, 그러니까는 시설에 있을 때 자립을 준비하기 전 단계에 교육과 이런 경험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퇴소를 하면서 이제 자립을 꿈꿨을 때는 저는 친구들끼리의 자조 모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멘토나 자립지원센터, 자립지원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고 또 지원하고, 그리고 사실은 나오면서 살림하는 것도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았어요. 네. 청소, 빨래, 밥 짓는 것도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정말 교육이 필요하다. 그것을 누가 할 것이냐? 저는 자립지원센터나 관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태리 같은 경우는 멘토 역할을 합니다. 지역에서. 네. 저는 그래서 그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이 친구들이 직장을 가던 아니면 직장을 선택하기 과정까지는 딱 두 가지만이라도 주거랑 뭐 생활비는 당연한 거고요. 정말 아파서 병원 가는 그 비용, 병원비 비용만큼은 그 친구들이 자립할 때까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마저 저희는 힘들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뭐 지금 아름다운 재단이나 초록우산 재단이나 이런 데서 이제 몇 명을 뽑아서 선택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자체에서도 이들을 돕는 이 지원 대책들이 마련돼 있는데 평균적으로 뭐 어떤 것들인지 좀 짚어볼까요?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요, 그 보호종료 아동 3년 이내에는 뭐 지금 월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네. 거고요.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퇴소할 때 보호종료 아동에게 500만 원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 내년부터는 이 금액도 지자체랑 이제 협의를 해서 1,000만 원으로 올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1,000만 원 올리는 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룹홈, 시설, 그 다음에 가정위탁에만 해당 사항이 있고요. 지금 쉼터, 중장기 쉼터 퇴소 청소년이거나 아니면은 어렵게 지금 친구들, 뭐 자매가 있거나 형제가 있는 친구들은 이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지자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의 경우는 500만 원이고 또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뭐 300만 원이기도 하고 800만 원이기도 합니다. 이 500만 원이라는 돈, 나름 큰 돈이긴 한데 정착 지원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서원 씨도 우리 정착 지원금 받았을 텐데 이게 뭐 도움이 됐습니까? 어떻게 사용을 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500만 원을 받았을 때 다른 친구들이 조금 그러니까 한 번에 탕진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 친구를 뭐 비싼 음식을 사 먹는다거나 비싼 옷을 사 먹는다 이런 것에 너무 그러니까 시설에 살면서 그런 소비 욕구가 막혀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방출되면서 그 돈을 막 사용하는 걸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저러면 좀 안 될 텐데 힘들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보호 연장을 통해서 저는 시설에 있다 보니까 돈에 대한 좀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돈을 받자마자 저축을 하려고 했는데 또 막상 저축을 하려고 해도 이제 퇴소를 하고 나서 집을 얻어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집 안에. 그래서 그 필요한 뭐 침대나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걸 다 사다 보니까 이미 한 250만 원 정도는 다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크지만 또 크지 않은 비용인 거겠죠. 네. 아무래도 생활비가 굉장히 빠듯할 수밖에 없을 텐데 주변에 그 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경제적으로 뭐 어떤 생활을 좀 이어가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시설 퇴소할 때쯤 취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실하게 선택을 하고 가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직장에 가서도 오래 붙어 있지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에 대한 편견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도 좀 이 일이 맞나라는 고민을 하면서 금방 일을 그만두게 되고 또 다른 일을 구해도 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생활적으로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고용의 안정성이 확보되기 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는데 실제적으로 자기 꿈을 찾아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럴 경우 이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게 되는지?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와요. 이게 한 달에 한 5, 6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사실 그 돈으로 생활을 하면 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학 생활을 하면서 주거비도 감당을 해야 그렇죠. 되고 핸드폰 비용도 기본적인 감당을 해야 되는데 대학 생활을 하면은 신입생이 되고 이제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해외여행도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좀 그런 경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특히나 휴학을 한 번이라도 하면 기초생활수급비가 중단이 돼서 보호종료 아동 대학생들은 잠시라도 쉬어갈 수가 없는데요. 이런 지원들이 되게 부족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재단이라거나 아까 말씀 초록우산이라거나 이런 재단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뭐 교육비 지원 그리고 노트북을 지원해 준다거나 어학연수까지 보내주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험을 쌓아야 친구들이 또 좋은 곳을 취업을 하게 되고 후배들도 그걸 보면서 더 많은 걸 쌓을 텐데 그런 게 아직도 정부에서는 손이 안 닿고 민간에서 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18세라고 하면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일 텐데 실제 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6개월 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88%라고 들었습니다. 이 대책이 없을까요, 의원님? 우리 친구들이 아예 그냥 기초수급자가 되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더 어렵기 너무 때문에요. 힘드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라도 의지를 하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그래도 일정적으로 2년이 됐던 4년이 됐던 괜찮은데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더 열악한 경우가 많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 안정적인 직업을 찾기 위해서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요. 그 진로 직업을 위해서 이제 페스티벌을 열어요. 그래서 그 페스티벌은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직업군들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경험을 해보고 내가 아까 우리 신선 친구도 얘기했지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 내가 그걸 왜 좋아하고 있는지 그리고 직업의 다양성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통해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것 그거를 하루 만에 찾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우리 민간 단체랑 협업을 해가지고요. 그 어머님들이거든요. 이제 결혼한 자녀를 둔 어머님들이 멘토 역할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을 알고 찾아와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홍보하는 게 또 큰 지금 저희의 또 하나의 숙제겠죠. 네.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요. 제대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된 채 내보내야 된다. 이런 부분일 텐데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을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신선 씨. 일단 먼저 저는 보육원 퇴소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게 심리적으로 의지할 어른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고지서를 낸다거나 처음 겪는 모든 일들을 겪을 때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힘든데 다른 친구들도 결혼할 때, 취업을 할 때 그런 주변에 심리적 지지 기반이 없다라고 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아직도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제 주변에서 어떤 친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추석 명절에 너는 어차피 갈 곳이 없으니까 일이나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라는 아직도 보육원 출신 고아라면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저희 캠페인에서는 이거를 아직도 미디어에서 많이들 고아는 불쌍한 애, 범죄자 이렇게 그려내는 것 같아서 그걸 좀 바꾸자라고 인식 개선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캠페인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면서 느낀 건데요. 많은 분들이 보호종료 아동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서부터 많은 게 변했어요. 자립수당이라는 것도 생기고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작년 캠페인을 통해서 올해 초에는 이제까지는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만 많은 장학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비진학
비진학 보호 종류 아동들을 위한 장학금들도 생기면서 많은 사업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적으로 보호 종류 아동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네. 저도 열심히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캠페인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는 일을 아주 대견한 일을 하고 있네요. 자,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보호 종류 아동 자립을 돕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